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여 김원기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제도 그리고 대상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쭉 해주셨거든요. 네. 그랬을 때 내가 신청을 하고 나면 전문가가 와서 방문하여 조사를 한 다음에 등급 판정을 해준다라고 저번 시간까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나는 몇 등급인지 그리고 등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실판에 나와 있는데요. 등급 판정 부분,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요. 6가지가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고 5등급 외에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냐면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 1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유의할 것은 5등급과 6등급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이 두 가지 등급은 치매 대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5등급은 행동에 이상을 보이거나 신체 상태가 좀 이상 징후를 보이는 그런 치매 대상자가 되겠고요. 인지지원 등급은 신체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경증의 치매 대상자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1, 2등급은 와상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2등급은 침대에 누워서 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겠고요. 3등급, 4등급은 침대에 누울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거동을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ADL,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항목 12가지가 있는데 그 12가지 일상생활 항목 중에서 6가지 이상을 전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1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가지 정도를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을 2등급. 그다음에 3등급은 3가지 정도를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12가지 기본 항목 중에서. 그다음에 4등급은 1가지 정도 도움을 받는 이런 분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설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판정 등급이니까 내가 몇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받는 어떤 혜택이나 그런 내용들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의 경우에는 방문 요양을 받을 경우에 하루에 4시간씩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3, 4, 5, 6등급은 하루에 3시간 맥시멈으로 3시간까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점수로 표현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점수가 좋으면 좋지만 지금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높은 점수는 몸이 무척 불편하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이 등급에서는 낮은 등급을 받는 게 그래도 좋은 거네요. 따져보면. 그러면은 어떤 등급을 신청을 했을 때 현장에서 보시면 그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조사를 했을 때 어느 등급이 많이 나옵니까? 아무래도 많은 등급을 가지신 분은 4등급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4등급, 3등급, 3, 4등급이. 조금의 어떤 그 생활은 가능하신데 어느 일부분 부족하여 그 부분을 도움을 받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등급은 사실 거의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처럼 네.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치매 환자들이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이 요새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자꾸 드니까 치매는 별도로 아예 그냥 5등급 하고 인지 지원 등급. 예. 네. 그렇죠. 치매가 걸리긴 했지만 그 조금 일상생활이 그렇게까지 막 많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그런 경우는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네.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고 물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예. 치매 환자 중에서도 또 다른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와상 환자도 있을 수 있고요. 1, 2등급처럼 3, 4등급처럼 신체 활동 어느 부분이 불가능한 부분 어르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매, 중증 치매는 1, 2, 3, 4등급 이 전체에 있어서 중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치매도 걸렸지만 다른 노인성 질환이 함께 포함될 수도 있는 예, 네. 그런 중증 환자도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는 방문해 봤을 때 3, 4등급의 어르신들이 가장 그래도 네. 많이 나오고 있다. 예. 그나마 이제 이런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신 게 좋지만 예, 이런 등급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혹시 내가 조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불편해. 이렇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검사는 일단 등급 판정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보는 의견하고는 또 자기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예, 망설이지 맞습니다. 말고 예,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질문이 기네요. 한번 판정을 받으면 쭉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다시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러면 또 등급을 재신청해야 되거나 어떤 유지 기간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4일 법이 개정되어 최소 2년 이상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유효 기간이 끝나서 갱신 시에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1등급의 경우는 4년, 2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3년, 5등급하고 인지 지원 등급의 경우는 2년 동안 유효 기간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등급 재신청 기간은요.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등급 판정을 재심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인정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네. 정해진 기간이 있고 네. 정해진 기간 끝나기 전에 30일 전까지는 네.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네. 일단 그래도 한번 받았는데 예, 다시 받은 경우에는 좀 더 네. 예,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받는데 까다롭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매가 나 이렇게 평상시에 네. 병상에 항상 누워 있어야 되는 분이 네. 어느 날 벌떡 갑자기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러나 그 역으로 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예, 좀 드물죠. 예, 그런 경우니까 이런 제도는 네. 있기는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잊지 말고 물론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기간 꼼꼼히 체크하여 네. 설명드리고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꾸준히 방문해 주시니까 예,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거 넘어가고요.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그러네요. 제가 등급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럼 이제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이제 좀 요양병원 네. 혜택을 주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거네요. 네. 이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로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가 급여,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 이 세 가지 종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뭐 글자 그대로 집에서 있으면서 혜택을 받는 거고 네. 시설은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입소해서 들어가는 네. 거고 또 현금은 그냥 어떤 지원금으로 주는 거고 그런 네.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네. 제가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가급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가급여는 6가지 종류로 말할 수 있는데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장점으로는 가정처럼 평소에 생활하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요.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가급여의 단점으로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는 것이고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하는 이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 있으니까 뭐 친숙한 환경인데 긴급한 상황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네.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친숙해졌는데 또 바뀌거나 하면 네. 좀 그런 부분도 조금 단편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 뭐 장단점이 어차피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럼 이제 재가급여 시설 그리고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현금인데 요거는 제가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선택을 해주는 건가요? 이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 등급 판정을 받을 때 그 2가지 서류를 받게 되는데 그 서류에 이렇게 뭘 하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신청을 할 수는 네. 이렇게 하고 싶다는 차후에 신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가급여, 그다음에 시설급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설급여는 2가지 종류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노인 요양 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의 차이점은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은 10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서비스를 받는 곳을 말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가정처럼 5명 내지 9명이 공동생활 과정을 이루면서 서비스를 받는 곳을 말합니다. 이 2 기관 다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자가 입소하여 급식, 요양, 편의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급여의 장점으로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시설급여의 단점으로는 가족, 형제, 이웃과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소외되기 쉽다. 이런 점이 있고 또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하는 것이죠. 가정을 떠나서 생활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네요. 네. 뭐 어차피 장단점이야 다 있는 거니까 네. 또 대신에 응급 상황에 또 대처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설에 들어가면 예. 단지 요거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10인 이상이 같이 생활하면 노인 요양 시설이라 하고 네. 9인 미만이 9인 이하가 같이 생활하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표현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나 그 안에서 급식이나 요양 편의 제공은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고 요 노인 요양 시설은 뭐 어디든지 다 있는가요, 전국에? 노인 요양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뭐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많이 이렇게 시설이 요새 신설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 시스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아, 예. 네. 뭐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는 요 지자체나 이런 데 문의해서 맞습니다.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예. 문의하면 정확히 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네. 본인이 또 스스로 선택할 때 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 현금 급여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건 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 현금 급여는요.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도서 벽지 같은 곳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산간촌이라든지 그렇지. 아주 그 작은 섬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요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천재지변 또는 수급자가 수급 대상자가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가족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가족에게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가족 요양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그러면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비스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도시에서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참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족이 이 돌봐주는 상황에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 네. 특별 현금 지급을 가족에게 네. 줄 수 있다, 이런 예. 뜻이네요. 특히 그 도서벽지 등에서 예. 가능하다고 이렇게 도서벽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서벽지에서 그럴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특례 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략.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가 이제 네. 시행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가족 요양비는 이런 도서벽지 이런 쪽에서 특히 가족의 돌봄을 받을 때 가족에게 어떤 네. 요양급여를 준다, 이런 개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곳에는 장기 요양 기관이 멀거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아이고, 꼼꼼히 준비를 해놨습니다. 정부에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재원, 돈은 이제 어떻게 마련되는가? 네. 그럼 이제 나는 한 푼도 안 내고 다 무료로 받는 건지, 아니면 나도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 설명하시는 거죠?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국민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따로 떼어서 별도 징수를 안 하고 국민 건강 보험에 통합해서 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혹시 나는 노인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재원은 장기 요양 보험료, 통합 보험료 안에, 국민 건강 보험료 안에 장기 요양 보험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 보험료 플러스 국가 지원비, 그다음에 본인 일부 부담금, 이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장기 요양 보험료는 그러면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 건강보험료액 곱하기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있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까지는 건강보험료액의 10.25%를 지금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11.52%를 징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10,000원이다 했을 때 금년까지는 1,025원을 플러스해서 장기 요양보험료 1,025원을 플러스해서 11,025원을 금년까지는 부담하게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1.52%로 인상이 되니까 1,152원을 플러스해서 11,152원을 보험료를 낸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가 지원비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본인 일부 부담금은 재가 급여일 때는 15%, 시설 급여를 서비스를 받을 때는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여기 이제 돈 문제가 제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예. 그래서 100%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내면 좋겠지만 네. 예, 그럴 수는 없고, 예, 그랬을 때 돈이 많이 드는데 일단 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네. 의료보험비를 낼 때 그 네. 안에 장기 요양 보험료가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네.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네. 혜택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네. 미리 저축한다 생각하고 이 부분도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국가 지원도 조금 있을 네.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그 요양보험료 요율에 따라서 책정이 돼서 나올 수 있고 내년에는 소폭 상승이 있다. 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그리고 국가 지원은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자,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집에 있어서 받을 때는 15%를 내고 네. 시설에 들어가면 2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네. 이 뜻인 거죠. 네. 음. 그런데 또 여기에서 전혀 무료로 본인 부담금을 안 내고 무료로 서비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있죠? 그건 다음에 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제가 급여를 받는다. 방문을 받는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3, 4등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3, 4등급 정도를 내가 받았다. 제일 보편적인 경우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총 금액은 어느 정도 이제 국가에서 산정해서 나올 텐데 네. 일반적으로 네. 그런 경우에 3, 4등급을 받고 내가 돈을 조금은 내 부담을 15%를 내야 되는데 네. 평균 어느 정도 부담이 될까요?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초반, 21, 2만 원 이렇게 많을 때 예. 그 말하자면 서비스 받는 시간이 다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상한 하한으로 이렇게 보면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3, 4등급이 제일 보편적으로 많고 네. 그 방문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초반대가 네.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나오고 있다. 네. 예, 그 정도는 내야 된다는 거. 네. 예. 어느 특정한 분에게는 큰 부담이 없을 수 있고 네. 어느 분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뭐라고 많다 적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 이 부분은 부담금이 있다는 거 말씀을 한번 꼭 다시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데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오늘 좋은 말씀 또 핵심적인 부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듣고 다음 요 제도 부분에 3회까지 들었는데 조금 마무리 부분은 사회에서 말씀을 좀 더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원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원장님 오늘까지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